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왜 저 까막눈이라는 걸 저렇게 강조하고 싶었을까? 아니, 날 때부터 문자를 알고 나오는 사람은 없잖아. 어차피 인간은 다 까막눈에 시작한다. 그 까막눈 기간이 얼마냐에 의해서 차이가 있는 거고, 실제로 우리 다 까막눈이었잖아. 그죠? 근데 그게 5살에 글자를 배우는 놈도 있고, 우리 같이, 몰라.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할 거야.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이나 돼야 문자를 좀 배우지. 지금 애들은 워낙 일찍 교육을 시키니까, 그죠? 요즘 뭐 4살에도 배우고 뭐 이렇게 하는, 그렇지 않아? 집안에 애 없어? 그게 점점 땡겨가잖아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진짜 초등학교 가서 기억력 배우는 애들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때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집에서 뭐 배워갖고 오는 건 없고, 거기서 시작이야. 코 이렇게 찔찔거리면서, 진짜 여기다 이거 가제수건 이렇게 하고, 여기 닦고. 지금으로 보면 더 지저분한데, 닦은 걸 보여주고 있잖아. 그런데도 그렇게 살았었잖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차피 문맹 기간이라고 하는 건 모든 인간에게 다 있어. 단지 그게 뭐 5살의 문맹을 벗어나든지 7살에 벗어나든지. 그리고 이게 1차 문맹을 기본 벗어나는 거고, 실제로 이 사람이 고급 언어를 쓸 수 있느냐는 또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고급 언어는 죽을 때까지 못 쓰는 사람도 많아요. 쉽게 말해서 뭐 논문이라든지 이런 전문적 언어를 쓸 수 있느냐 못 쓰느냐, 이거는 또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보통 사람은 거기까지 못 올라가요. 그건 전문 지식을 배운 사람들만 그 단계까지 올라가. 그래서 전문가는 전문가끼리 쓰는 언어가 또 있다니까. 지금 이 현대 안에서도. 그래서 전문가인 척 하려고 그런 용어들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혜민 스님 같은 분들이 왜 외국에 가서 그렇게 유학을 하고 오시고 나서도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쉽게 말해서 고급 언어의 논문들을 써내지 못하느냐. 유학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 똑같이 겪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거기 가서 그들의 언어하고 문화 배경을 배우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걔네의 고급 언어까지 단계까지 못 올라가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나라 것도 제대로 못 배운 거지. 그러니까 이쪽에 와도 고급 언어 수준까지 못 올라가. 그러니까 고급적인 거는 못 써. 유학 갔다 와서 고급 언어를 자유롭게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막 예를 들어서 미국 가서 10년 동안 살면 회화는 다 돼. 그냥 저급 언어는 다 돼. 전문적 언어를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완전히 또 다른 얘기죠. 완전히 다른 얘기죠.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능 스님이 무식했다는 건 뭐 처음에 그 기간이 더 길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 기간이 더 길었다는 거야. 나중에는 뭐 충분히 했어. 근데 왜 무식하다는 걸 강조할까? 그거는 어떤 뜻이냐면, 해능 스님이 까막눈이었던 것처럼 너네도 까막눈이잖아.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능 스님이 까막눈이었던 해능 스님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건 너네도 깨달을 수 있어. 지식인이어야 깨닫는 게 아니야. 우리 모두가 다 깨달을 수 있어. 뭐만 있으면, 마음만 있으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이. 그래서 선이 가장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나라 때부터 송나라를 거치면서 점점 몇백 년이 흐르니까 더럽게 어려워져. 그래서 지금 선을 하는 스님들하고 얘기하면 대화가 안 돼, 이제는.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때는 되게 쉬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게 부처님 당대에 부처님한테 들은 사람은 되게 쉬워. 그러니까 그냥 뭐 꼴배다가도 하고 뭐 소치다가도 하고 그렇게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소승불교, 쉽게 말해서 제도화되면서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몇백 년이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이거에 대한 반동으로 기원 전후에 나오는 게 대승불교. 부처님이 쉬운 얘기 했는데 뭔 소리 하느냐. 이렇게 해서 쉽게 나오는데 또 대승불교가 한참 지나가니까 또 몇백 년 흘러가니까 이것도 또 어려워져.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하냐? 또 쉬운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밀교예요. 밀교가 나오고 나서 또, 그러니까 이게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것대로 내려가고, 이거는 이것대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도 교종이 발전하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화엄종 같은 경우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머리 좋은 사람이 위에서 해놓으니까 밑에 사람이 원래는 이 사람이 열을 해놓으면 그 다음 사람이 열을 배우고 12 이렇게 만들어야 발전하는 거야. 학문이라고 하는 게. 학문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얘기 있거든요. 스승만큼 하면 그 법이 줄어들고 스승보다 훨씬 뛰어나야 발전한다. 플러스 알파를 계속 해나가야 되잖아.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나중에는 이걸 배우지를 못해. 사람이 한 8까지 하다 죽어. 지금 해인사 대장경 생각해봐. 한 집에다가 가득 넣어놓은 거야. 읽다 죽어. 읽고 뭔가 생각을 해서 뭐 글을 써야 되는데 읽다 사람이 죽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맞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그냥 패 일어나고 이거 갖고는 이 방법 갖고는 안 되겠다. 패 일어나고 새로운 방법을 얘기해보자. 그게 선이야. 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 보자. 이게 선이야. 이해가 됩니까? 우리도 봐봐. 뭐든지 그렇게 바뀌는 거야.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삼성이 핸드폰 만들었잖아. 지금 갤럭시 말고 그 전에 투지폰 이런 거 나올 때 한참 만들었어. 삼성은 어떻게 했냐면 삼성 핸드폰을 그 전에 스마트폰 나오기 전 얘기예요. 사면 뒤에 요만한 책자가 따라와. 깨알 같은 글씨로 있어. 기능이 겁나 많아. 계속 덧댄 거야. 처음에 단순한 전화 기능에서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엄청 많아. 그런데 그걸 읽어보고 어떤 놈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114에 물어보면 삼성의 안내원이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러면서 딱 하면 뭐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렇게 눌러보세요. 그렇게 하고 있었어. 그게 이제 모든 사람이 다 힘들어하고 있는 거야. 내 손에 있는데 그 기계를 쓸 수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사람 중심의 기계를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이폰이야. 그 전에 삼성이 계속 만들어 왔던 건 뭐냐면 사람 중심이 아니고 기계 중심이야. 사람이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야.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스마트폰을 그래서 맨 처음에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가장 놀란 게 뭐냐면 설명서가 없어. 전화기에 설명서가 없어. 이게 무슨 거지 같은 전화기래? 당연히 밑에 설명서가 깔려 있어야 되는데 거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지금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만들고 또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 지금 여러분들이 그 기능들을 또 못 쓰고 있지. 그게 어느 정도 이상 돼서 과부하 걸리잖아? 그러면 또 다른 스티브 잡스가 나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좀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지금 시도하는 건 그거지.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을 해서 말로 하는 거. 야, 문자 찍어줘.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게 좀 쪽팔리지. 그러니까 그게 정착이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렇지 않아? 아니, 엊그저께도 제가 승가대 학연 스님들하고 이렇게 점심을 먹었는데 한 스님이 빠진 거야. 그래서 그 스님한테 전화 좀 해봐. 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랬더니 그 스님이 그 뒤에 그 쫄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그 스님 전화 걸어줘.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인식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몇 번을 해. 이거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야, 그냥 찾아. 야, 그냥 찾아.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지금 이제 그 과도기거든? 그게 그렇게 될지 사실은 뇌파를 읽을 수만 있으면 대박이 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쪽팔리잖아. 지하철에서 뭐 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근데 뇌파를 읽을 수만 있으면 내 의지대로 스마트폰이 움직이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아마 그렇게 가면 대박이 날 거야. 기술은 이제 그런 식으로 발전해 갈 거라고. 발전해 갈 거라고.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뭐든지 처음 나왔을 때는 쉬움이라고 하는 걸로 나와. 그 다음에 몇백 년이 흘러가면 어려워져. 그 다음에 또 다른 쉬운 패턴이 하나 나와. 또 몇백 년 흘러가면 또 어려워져. 그게 주기적으로 몇백 년 동안 반복해서 탁 가다가 이러면 계속 발전해. 동아시아에서 불교가 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나중에 유교에 넘어가냐면, 유교에 뺏기게 되냐면 새로운 업데이트 버전이 없었어요. 쉽게 말해서 송나라 이후로는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돼, 기계가. 선불교 이후로 안 나왔다고. 선불교가 그나마 해능이 만들었지만, 당나라에 만들었지만 송나라 때까지는 업데이트를 해서 이렇게 새로운 버전들을 내줬어. 그러니까 소나타라고 하는 차가 있으면 소나타가 그냥 한 대가 아니잖아요. 소나타 시리즈가 지금 수십 대가 나왔을 거야.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못 팔아먹으니까 다른 걸로 이제 싹 이제 바꿔가는 지금은 그런 추세거든? 그렇지? 그렇게 업데이트라도 계속 해줘야 되거든? 그것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불교가 한 800년 동안 업데이트를 못 하는 거예요. 그때 유교는 새로운 유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주자학이나 이런 것들은 신유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버전의 유교. 그리고 만약에 그 유교도, 신유교도 몇백 년 동안 있다가 또 업데이트를 해줬으면 그러면 동아시아가 이렇게 몰락을 안 해요. 그것도 고려 말에는 그게 새로운 버전이었거든? 근데 고려 말 이후로 업데이트가 한 번도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동아시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가 돼? 뭐 임진왜란 때나 이 근처에서 한 번 업데이트 돼주고, 뭐 조선 후기 때 새로운 걸로 한 번 바꿔주고, 뭐 이런 식으로 됐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자학이 실학으로 완전히 바뀌었어. 그러면 상황이 바뀌어. 근데 그런 걸 못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못 하면 끝나. 방법은 없어. 방법은 없어. 그래서 소승불교가 어려워졌을 때 대승불교가 쉬움이라는 걸로 나와. 그러다 보니까 대승불교가 먹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어려울 거 없어요. 오늘날도 불교가 지금 정체를 보이고 더 이상 안 되는 이유는 뭘까? 업데이트 없잖아. 업데이트 없잖아. 지금까지도 업데이트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이 나와서 스마트폰,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 만들듯이 그걸 딱 끊고 새로운 불교를 만들어야 돼. 최근에 그런 시도들이 있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원불교. 안 그러면 백용성 스님의 대각교. 뭐 이런 것들을 하긴 했지만 다 실패했지. 성공했으면 그쪽으로 주류가 확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거는 그냥 부분 개조였던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주류가 못 돼. 그러니까 문제의식은 있는 거야. 지금 다. 문제의식은 있는 거야. 문제의식은 있는 거야. 그건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슬람이나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가 왜 유럽에서 무너지느냐? 업데이트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시대는 변하니까 계속 새로운 요구들이 생기는데 업데이트가 안 돼. 그러니까 종교가 더 족쇄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족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맥을 어떻게 찾으셨어요? 어떤 거요? 지금 말씀하시는 맥을. 이거 그냥 책 보면 나와요. 뭐 대단한 정도는 아니고 그냥 책 보면 나와. 이게 제 책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그건데, 그리고 그것을 관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승자가 되느냐. 쉽게 말해서 대승불교가 소승을 어떻게 이기고 그런 얘기들을 어떻게 거기서 결국 승자가 되느냐. 왜 쉽게 말해서 원불교는 지금 불교를 못 이기느냐. 이런 것들.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자본의 흐름이라는 게 있다.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지. 자본이 누구를 지지하느냐. 스마트폰을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어. 그거는 시대를 읽은 거예요. 시대를 읽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걸 필요로 해.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스티브 잡스는. 근데 그 스티브 잡스가 그 생각을 했을 때 삼성이나 LG나 노키아나 이런 회사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애플이 그걸 개발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 지금도 알고 있죠. 뭐 애플이나 구글에서 뭐 안경을 만든다더라, 뭐 시계를 만든다더라,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알고 있었지만 삼성이나 LG나 노키아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건 미친 짓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저건 안 돼. 쟤네는 망할 거야. 만약에 그때 그게 대박이 안 났으면 애플은 망했을 겁니다. 애플은 망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스마트폰이 대박이 났지. 우리가 알다시피 아이폰이, 우리는 지금 결과론 쪽에서 보니까 이게 지금 쉬운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리고 거의 모든 세계 기업은 애플이 삽질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야. 삽질하고 있다고 생각해.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삼성경제연구소, 뭐 LG경제연구소 이런 데 다 있는 거예요. 그 세계 예측을 합니다. 세계의 변동량을 예측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애플이 아이폰을 꺼내고 나니까 대박이 났지. 대박이 났는데 그거를 어떻게 따라잡을 것이냐라고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노키아는 못 따라잡고 망한 거야. 기업 자체가 망했어. 그게 핸드폰 기업 1위 기업이었어. 삼성하고 LG를 합쳐야 노키아 정도만큼 될 정도의 1위 기업이었어. 그러니까 1위가 노키아였고 2위가 삼성이었고 3위가 LG였거든. 노키아는 날라갔고, 기업이 날라갔고, LG라고 하는 기업은 지금 거의 핸드폰 접기 직전이에요. 적자가 누적돼가지고 저건 뭐
아니, 그런 상황이에요. 현실이 그런 상황이야. 완전히 재편이 된 거야. 그리고 삼성은 기술력이 좋았기 때문에 한 2년 동안 우리나라 삼성이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거는 맞아. 우리나라에 아이폰이 못 들어오도록 2년이나 막았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이폰이 우리나라에 상용을 못 했다니까? 그게 삼성이 막은 거예요. 그 시간을 벌어준 거지, 국가에서. 그래서 삼성이 그때 꺼낸 게 지금 갤럭시야. 그 전에 옴니아라고 하는 이상한 쓰레기 폰을 하나 만들었었어. 스마트폰도 아니고 스마트폰이 아닌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걸 만들었다가 실패했고 그 다음에 지금 갤럭시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뭐 삼성이 애플보다 더 뭐 매출이 많아요. 뭐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순이익 비율로 보면요 게임도 안 됩니다 지금. 애플이 단연 압도적인 기업이죠. 현재 그런 거예요. 애플은 1년에 한 2개 만들어가지고 그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거고 삼성은 수십 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1년에. 그냥 이것도 팔아보고 저것도 팔아보고 계속 팔아보는 거지. 그나마 삼성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스티브 잡스가 이상한 똥꼬집을 하나 피우는 바람에 삼성이 돌파구를 만들 수 있었던 거야. 그게 뭐냐면 스티브 잡스는 손 안에 들어가는 크기 이상은 만들지 않겠다. 라는 게 스티브 잡스의 모토였었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 죽을 때까지는 큰 게 안 나와. 그때 삼성이 뚫었던 건 뭐냐면 갤럭시 노트라는 거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노트 쪽에서 매출이 올라오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간 거예요. 만약에 스티브 잡스가 작은 것도 만들고 큰 것도 만들 거야. 2개를. 지금은 애플에서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었으면 삼성이 아마 스마트폰 시장에서 거의 무너졌을 겁니다. 무너졌을 겁니다. 근데 큰 거는 애플에서 안 만들었어.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난 뒤에 팀 쿡이라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호몬가 뭐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제? 호몬가 뭐 개인가 뭐 몰라. 뭐 근데 뭐 그렇든 어쨌든 뭐 물건만 잘 만들면 되는 거지 뭐. 지가 호몬 때문에 나랑 뭐 손잡작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제? 뭐 어쩔 거야 뭐. 홍석천도 마찬가지지 뭐. 음식만 잘 만들면 되지 뭐. 호모든 어쩌든. 그렇지 않아요? 뭐 그런 거지. 그렇게 해서 그 팀 쿡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스티브 잡스가 다른 건 잘했지만 큰 거를 안 만드는 거는 잘못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큰 것도 만들고 지금 작은 것도 만들죠. 그죠? 현실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쉬움이라고 하는 생각, 그게 인도 불교사 전체를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쉬움에 대한 요구 중에 뭐가 있냐면 소승불교가 한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대승불교 나오기 전에는 소승불교가 굉장히 어려워. 대승불교는 뭐 하고 있었냐면 부처님 생애 같은 거 여기서 포교사 하고 있었어. 포교사 하고 있어. 그거 잘 먹혀. 잘 먹혀. 근데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게 부처님이 여기서 주로 활동하셨잖아요. 우리 지도 봤잖아요. 여기서 활동하셨는데 경전은 누가 편찬을 한 거냐면 스님들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스님들이 편찬한 거예요. 스님들이. 나는 이렇게 들었다. 내가 부처님한테 이렇게 들었어.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다 모든 경전이. 그래서 여시함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스님들한테만 얘기했겠어? 법문을 설하고 다니신 거야. 평생 동안 80 돌아가실 때까지 법문을 설하고 다니신 거야. 자, 스님들하고 얘기하는 게 많겠어? 신도하고 얘기하는 게 많겠어? 그치? 우리도 마찬가지다. 스님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신도하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많아요. 현실이. 부처님은 더 심했을 거야. 왜? 첫 시작이잖아. 아니, 스님이 없는 데서 시작한 거잖아. 맨바닥에서 시작해서 신도를 후려서 스님을 만든 거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스님이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야. 부처님 주변에. 다 신도였던 사람이 스님이 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스님들하고 이만큼을 얘기했으면 신도하고는 이만큼을 얘기한 거야. 그 중에서 이만큼이 빠져나간 거지. 맞지? 스님들하고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안에서 스님들하고 얘기하면 불교 얘기를 좀 더 전문적인 걸 얘기할 수 있겠지. 그건 선수들끼리 얘기하는 거니까. 신도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면 망합니다.
등키로 왔다가도 갈 거야. 그러니까 신도들한테는 쉬운 얘기를 해줘야 돼. 쉬운 얘기를 해줘야 돼. 그 쉬운 얘기는 신도들하고 한 얘기인데 이 얘기는 경전이 만들어질 때 안 들어가. 이 얘기는 들어가. 왜? 자기네들이 듣고 좀 있어 보이는 것만 추린 거야. 쉬운 거 얘기한 건 난 이렇게 들었어 라고 말하면 쪽팔린 거야, 내가. 뭔 얘기인지 알겠지? 좀 있어 보이는 걸 해야지. 우리가 이제 책을 쓸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혼자서 쓴 거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공동지필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나 지필자 회의를 할 때 그쪽 주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쉽게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절대 쉽게 쓸 수 없어. 그런 책은 절대 쉬워지지 않아. 이유가 뭐냐면, 다 비슷한 레벨의 사람을 끌어모아서 공동지필자가 들어오지. 그러면 나만 쉽게 쓰면 내가 없어 보여. 이해가 됩니까? 쟤는 실력이 없나 봐. 딴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책을 그냥 읽으면 이 사람 대부분 쉬워. 그러면 이 사람이 좀 실력이 삐리한가? 이렇게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난이도를 딴 놈들이 어떻게 쓰나를 예측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조금 더 높게 써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내 부분에서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좀 더 이런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인식을 가지는 거야. 근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약간 높이면 얘도 약간 높인다. 이게 서로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지? 그래서 공동지필책은 거의 다 어려워요. 거의 다 어려워. 딱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묘하다고. 쉽게 써달라고 계속 얘기를 듣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스님들이 부처님 얘기를 듣고 경전을 결집한 거는 쉬운 얘기가 별로 없어요. 쉬운 얘기는 별로 없어. 그리고 쉬운 얘기는 조금 없어 보이는 건 기록을 잘 안 해. 이렇게 굳이 그걸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신문에 기사에 나오는 건 뭐예요? 특이한 것만 나오지. 일반적인 건 안 나오지. 근데 사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건 뭐지? 일반적인 거지. 지금도 언론에서 나오는 것 중에 누가 택시 타다가 시비가 붙어갖고 뒤지게 두드려 맞았다.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기사에 나오겠지. 택시에서, 예를 들어서 갔는데 그놈이 길을 좀 돌아가서, 엊그저께 저도 그런 거 겪었거든요. 택시비가 탈 때보다 훨씬 많이 나온 거야. 뭔가 이놈이 했어. 난 뭐 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내 추정으로는 미리 눌렀던 것 같아, 이놈이. 그러니까 내가 타면 새로 눌러야 되는데 전에 눌렀던 걸 그냥 놔두고 한 것 같은데 내가 그걸 못 봤어, 상황을.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거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더니 그놈이 차가 막혀서 그래요. 이렇게 하는데 좀 뻔뻔하기는 한 것 같은데 뭐라고 딱 얘기하기도 그렇고 짜증나는데 뭘 할 거 없어. 할 게 없어.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지? 이런 거는 신문에 나올 것도 없잖아. 그냥 살다 보면 그냥 겪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경전에 나오는 거는 다 약간 어느 정도 이상 추려진 것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경전은 어려워지는 거야, 상대적으로. 근데 이렇게 신도들하고 만난 이야기들이 이 동네에서는 전설처럼 내려가고 있는 거야. 암행어사 박문수 얘기, 보기 김선달 얘기처럼 부처님이 누구를 만나서 뭘 어떻게 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됐대, 이렇게 됐대. 그게 그 동네에서는 말이 내려가고 있는 거야. 우리가 오성과 하는 얘기 이런 거 듣잖아. 그러면 그런 거 이거 우리는 이 동네에 사니까 그 얘기를 듣는 거거든. 몇백 년 벌써 사람들이잖아. 오성과 하는이 임진왜란 사람이니까 1590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400~500년 전 사람이라고.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고 있잖아. 이렇게 전설같이. 그러니까 신도들이 가서 스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겁나 어려운 얘기를 해. 못 알아듣겠어. 근데 전설에서는 스님들이, 부처님이 되게 쉬운 얘기를 해. 극적인 얘기들을 해줘. 신도들에게 했던 얘기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대승불교에서 추려서 글로 쓰는 게 대승불교의 경전이에요. 그래서 초기 대승경전들은 다 쉬워요. 그래서 대승불교는 뒤에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러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저런 걸 보고 대승잠복설이라고 합니다. 잠복설. 잠복해 있다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잠복해 있다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경전이 쓰이는 거는 기원 전후에 쓰입니다. 기원 전후에.
그 전에는 글로 안 써요. 글로 안 써. 그래서 소승불교 사람들도 암송만 하는 거예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500년 동안 암송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기원 전후 되면 글로 쓸까? 다 못 외워. 다 못 외워. 다 못 외워. 사람들 생각으로는 똑같은 걸 외워서 똑같은 양인데 왜 뒤에 사람을 못 외웁니까? 양이 늘어나요. 전달되는 과정에서 늘어나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 동네는 망고가 있어. 근데 이 동네는 망고가 안 나. 부처님이 망고하고 비유를 든 거야. 그러면 이 동네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망고라고 얘기하면 이거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원래는 망고인데 이 동네는 망고 없으니까 그냥 귤이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가 들어가.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면 말이 좀 많아져. 그리고 외우는 데는 이해하고 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래. 외우는 건 단순 무식하게 외울 때가 제일 잘 외워져. 천수경 이런 거 외워봐. 반야신경도 마찬가지다. 그냥 단순 무식하게 하는 거지. 그게 뭔 뜻이고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면서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외우는 거야. 스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천수경에서 중간에 한 대목 빼먹으면 빼먹은지 몰라. 그런 거예요. 스토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스토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울 때 중요한 거는 이해가 아니고 운율이에요. 운율이에요. 운율. 그래서 운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해 부족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그걸 중간중간에 설명을 해줘. 동네가 다르니까 이 동네에서는 그게 있는데 이 동네는 다르고 이러니까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설명을 해주고 그게 계속 늘어나요, 양이. 실제로 어떤 것도 있냐면 주석도 들어가, 주석.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재차 설명해줘. 그 사람 원래 원문에는 없어. 그러니까 지문, 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거는 설명이야, 설명. 근데 그놈이 듣는 놈이 어떻게 했냐면 그것도 외운 거야. 그거는 이해하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외운 거야. 경전에 그런 흔적도 있어. 세상에 그게 가능합니까? 펠럼이 다 있는 거예요. 펠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외우는 바람에 불교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중국어는 처음부터 쓰는 문화예요. 쓰는 문화고 교재를 저 서안의 비림 같은 데 가보면 거기는 아예 비석에다가 새겼어. 왜? 그거하고 시험을 보는데 글자가 좀 다르면 시험 답안이 다르게 나오죠. 지금도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수능 보고 나면 뭐 답이 2개다. 아니면 뭐 이건 뭐 문제가 잘못됐다. 이런 거 나올 때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교과서를 아예 비석에다 하나 새겨. 의심나면 네가 탁본에서 띄어가. 이게 국정교과서야. 각 동네마다 좀씩 달라. 가르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과서가 다른 판이 있어. 하지만 시험은 이걸로 본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큰 비석들이 있어. 그걸 한 지를 다 탁고 나면 교재 다 탁본이야. 교재가 하나 생기는 거야. 되게 재밌지? 근데 외우는 상황에서는 그게 안 되지? 그리고 그게 몇백 년 동안 흘러가 봐. 복잡한 얘기들이 섞여요. 그리고 양은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기원 전후가 되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외워, 이제는. 이제 못 외워. 그러니까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 쓸 때 소승경전만 쓰였느냐? 대승경전도 이때 쓰여요. 기원 전후에. 기원 전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사실. 시기적으로. 그래서 기원 전후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여기 보면 성문화. 글로 쓰인다는 거예요. 자, 이제 또 가봅시다. 그래서 글로다가 쓰는데 글자로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글자로 쓰면 왜 옛날 사람들은 글자로 안 썼을까? 왜 인도 사람들은, 옛날 사람이 아니고 인도 사람들은 글자로 안 썼을까? 글자는 인더스 문명 시절에도 글자가 있었습니다. 인더스 문명 시절에도. 그러니까 훨씬 이전부터 글자가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안 썼던 거야. 회계 같은 거 하고 하려면 다 글자 써야 돼요. 참고로 인더스 문자는 아직 해석이 안 됐어요. 아직 해석이 안 됐어. 최근에 1800년대 말에 가장 놀라운, 언어학적으로 가장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게
샹폴리옹에 의한 히에로클리프, 이집트 상형 문자 해석이에요. 이집트 상형 문자. 그게 이제 로제타석이라고 하는 거지. 영국박물관 가봤습니까? 영국박물관? 영국박물관에 가면 그 가운데 딱 들어가면 돌비가 하나 있어. 그게 로제타석이야. 그걸 가지고 해석한 거야. 그래서 영국박물관의 최고 메인 유물이 그 로제타석이야. 로제타에서 발견했다 그래서 나폴레옹 군대가 그거 가지고 이제 다 해석을 해내는 거거든. 근데 아무튼 인더스 문자는 아직 해석이 안 됐어요. 그게 동일한 이런 패턴들이 쉽게 말해서 동일 문자가 어느 정도 이상 쌓여야 돼. 그런 그룹들이 쌓여야 그 다음에 언어학자들이 패턴을 발견해내고 그 패턴을 가지고 해석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인더스 문명은 아직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안 돼. 아직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안 돼서 그 패턴들을 못 찾아내. 하지만 문자가 있었던 건 100% 확실해. 100% 확실해. 그런데 왜 인더스 문명이면 4,000년, 5,000년 막 이렇게 가는데 그때 글자를 쓰던 사람들이 왜 부처님 당시에 그걸 글자로 처음부터 부처님 가르침을 썼으면 끝났는데 이게 뭐 500년 동안 사람이 외우니까 그게 제대로 전해지겠어요? 아니 그렇잖아.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막 섞이는 거 500년 엄청 긴 시간입니다. 엄청 긴 시간입니다. 지금도 그게 이제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원형을 찾을 수가 없어. 인도 불교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초기 불교의 원형을 알 수가 없어. 원형을 알 수가 없어. 이유는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여기다 그런 얘기 썼는가? 초기 불교는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거지 실제로 존재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마치 물에 타진 커피 믹스랑 똑같아. 물에 타지기 전에는 커피 믹스가 커피도 있고 설탕도 있고 프림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 하지만 물에 타지면 이건 녹아가지고 더 이상 구분할 수가 없어. 어떤 놈이 와도 그걸 다시 재분리할 수가 없어. 그래서 500년 동안 완전히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뒤에 들어온 건지 지금 잘 모르겠어. 그리고 인도 문화의 특징이 공간적 상상력은 아주 좋아요. 이게. 근데 시간적인 개념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오늘날도 시간 개념이 없어요. 중국 사람들의 특징은, 동아시아 사람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 시간 개념이 아주 좋아요. 시간 개념이. 그러면 뭐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킨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런 뜻은 아니고. 그래서 인도는 공간 개념이 좋고, 중국은 시간 개념이 좋아. 이게 동아시아는. 그래서 역사를 중국에서는 시간 개념으로 설정해서 역사를 써요. 역사를 써. 그래서 그런 걸 보고 편년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간지 쓰듯이. 그래서 공자 같은 경우는 죽은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 어느 날짜에 죽었다. 이것까지 다 기록이 돼 있어. 태어난 날은 기록이 없어. 이유가 뭐냐면 공자는 삐리하게 태어나서. 그 사람을 기록해 줄 정도의 상황은 아니야. 예수는 존재했는지 자체를 전혀 없어. 왜? 죽을 때까지 못 떴으니까. 마국간에서 태어난 천민을 누가 기록해 주겠어? 죽을 때까지 떴어? 죽을 때까지 11명, 12명 중에서 1명 배신하고 그런 사람을 기록해 줄 정도의 역사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믿음 대상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 인물이 존재했다 카드라만 하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손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부처님 왕자 출신이고 당시에 저렇게 떴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언제뿐인지 잘 몰라. 지금도 몰라. 아쇼카 왕이 전 인도를 통일했다는 건 뭔 뜻이냐면 중국어로 말하면 진시황 같은 급이라는 거예요. 진시황은 대단하잖아. 그죠? 진시황 획을 긋는 사람이에요. 중국 역사에서 획을 긋는 사람. 그런데 아쇼카 왕이 인도에 존재했다는 거를 인도 기록을 가지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런 아쇼카 왕도. 그러면 아쇼카 왕의 연대를 어떻게 추정하느냐? 아쇼카 왕이 로마에 사신을 보내. 로마 쪽에, 그리스 쪽에 사신을 보내. 네. 그쪽 기록에 있어. 환장하지? 인도 기록에는 없어. 그렇게 대단한 왕도 인도 기록에 없어. 연대가 없어, 연대가 없어. 굉장히 재밌는 거야. 굉장히 재밌는 거야. 그렇게 해서
부처님 생에도 이게 널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전을 읽어보면, 부처님께서 열시하면, 한때! 이렇게 나와. 한때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에 계셨다. 아니면 한때에 부처님께서 안 그러면 기수 급고도군에 계셨다. 장소는 나와. 한때라고 나와. 한때. 이게 사람 미친다니까. 성도하시고 몇 년 뒤에 이렇게 한 번만 써주면 우리가 그거를 쭉 퍼즐을 당겨서 맞출 수 있어. 한때 모든 경전이 그렇게 돼 있어. 진짜라니까. 진짜야. 그래서 얘네가 시간이 안 나와. 공간만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나서 몇 년 정도 기원정사에 사셨구나, 중림정사에는 언제쯤 머무셨구나, 이거는 인지를 할 수가 있어. 장소는 나오니까. 시간은 한 개도 안 나와. 그러니까 이 퍼즐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인도에 가면 진짜 놀라운 유적이 있어. 인도 부처님 유적을 가다 보면 부처님 유적들은 별 볼 일이 없고 그렇게 눈에 띄게 확 별 볼이 있는 게 없어. 왜냐하면 인도에서 1203년에 불교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800년 전에 불교가 없어졌으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려보다도 더 앞에, 고려 말보다도 더 앞에 없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고려 왕궁이 개성에 을밀대, 을밀대가 아니고 만월대. 그 유적인데 지금 가면 황룡사 같은 그런 상황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주춧돌만 있어. 근데 그게 고려 말 유적이잖아. 고려 말이잖아. 그러면 그 1300년대 유적인데 이건 1200년대에 없어졌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까놓고 얘기해서 아무것도 없는 거야. 거의 대부분 없고, 그런데 이제 요즘 발견된 유적들이 있어. 전혀 손을 못 댔다가 요즘 갑자기 나온 유적들이 있어. 앙코르와트처럼 갑자기 뿅 하고 튀어나오는 유적들이 있거든. 숲에 밀림에. 인도나 동남아시아는 그게 가능해. 이렇게 사람들이 살다가 오늘 떠나면 갑자기 밀림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갑자기 나와. 앙코르와트 가보셨어요? 34만 9천 원 주고 갔다가 100만 원짜리 상황버섯을 사갖고 온다는. 그 유명한 앙코르와트. 상황버섯 얘기를 했을 때 웃는다는 거는 뭔가 아픈 경험들이 있어. 그리고 그거를 처음에 사오면 열심히 데려서 먹어. 6번, 7번씩 재탕을 하면서 먹어. 근데 그걸 한두 달 먹으면 도저히 이걸 더 이상 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결국 어딘가 굴리다가 상당동을 그치? 그거 참 재밌다. 그게 희한하게 패키지가 중국하고 인도, 동남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 그렇게 많이 팔아. 뭘 많이 팔아.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그래서 잘 모르고 이렇게 얽혀갔다가 빼도 박도 못하게. 저 유럽이나 미국 패키지 가면 그냥 사라고 하고 시간만 주고 그 시간 하면 그냥 큰 부담은 없어. 그냥 안 사면 필요하면 사면 되는데 이거는 확인 사살을 한다. 한 놈씩. 그거 당해보면 알아. 이게 지금 여기에서 안 웃는 사람은 안 당해봐서 그래. 에이, 안 사고 뻗으면 되죠. 그거는 인간인 이상 버티기가 힘들게 만들어.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카드 됩니다. 카드도 없는데? 가서 붙여주세요! 별로 게 달라. 참, 그런 거지. 참, 그런 거지. 그래서, 그렇게 밀림에서 나오는 유적이 있는데, 그게 아잔타 엘로라 같은데요. 아잔타 엘로라. 근데, 뭐냐면, 석굴암 같은 거예요. 근데 석굴암보다 진짜 100배, 1000배는 커. 유적이. 100배, 1000배는 큰데, 비교도 할 정도가 아니거든요. 엘로라의 메인 석굴인 카일라사나트 석굴은 산 전체를 조각합니다. 산 전체를 조각해. 산 하나를 가지고 조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게 사진 찍기도 더럽거든. 안 들어가요, 사진에. 너무 커서 안 들어가. 그런데 석굴암하고 엄청 다른 점이 있어요. 석굴암이 한 1000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근데 석굴암하고 엄청 다른 게 한 가지 있어. 뭐냐면 석굴암은 돌을 조각조각해서 붙이잖아. 돌판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요. 그치? 그건 통조각이야.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다 통조각이야. 통조각. 돌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깎아내고 안에도 파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공간 계산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냐면 IT가 발전하는 거예요. 거지 같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IT 산업이 발전한다는 게 뭐냐면 걔네 공간 개념이 아주 뛰어나. 그래서 나사나 이런 데서도 인도 사람들이 굉장한 많은 비율을 차지하거든요. 왜? 이런 머릿속으로. 그래서 경전을 읽을 때 보면 인도 대승경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경전을 딱 피면 한때 이게 나오는 건데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대중들이 나와. 그래서 이제 무슨 부처님 제자들이 누가 있었다. 그 다음에 보살들이 누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난 뒤에 등장인물들이 좀 나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여러 세계에서 보살들이 이렇게 운집을 해요. 대중들이 운집을 해. 근데 그게 한두 개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겠는데 겁나 많아. 그래서 나중에 한참 이걸 상상하다가 상상이 안 돼요. 우리는 상상이 안 돼. 더 이상. 그냥 그렇다 하는갑다. 이제 그냥 이렇게 가. 인도 사람은 그게 상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적 머리가 발전이 돼 있고 걔네는 공간적 머리가 발전이 돼 있어. 그래서 인도를 저도 책에다 아마 그런 얘기 썼을 거예요. 여기다 썼나? 에피소드 인도에 썼나?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인도를 수식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도는 역사가 없는 나라다. 역사가 없는 나라다. 그래서 그게 인도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인도 문화의 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원 전후에 그냥 세계사적으로 봐요. 세계사적으로 맨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 위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800년 전 앞은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앞은 전부 신들이 지배하는 사회예요. 다 신을 믿던 사회야. 근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2200년까지가 신을 무너뜨리고 인본주의로 바뀌는 사회야. 인본주의로 바뀌는 사회야. 그러니까 이거는 신중심 사회. 신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 바뀌어. 이때 히랍에서 철학자들이 나오는 거고, 인도에서도 부처님도 이 시대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제자백가가 나오는 거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추계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추계시대라고 하는 거야. 칼 야스퍼스에서 추계시대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기원 전후가 되면, 통일의 시대, 기원 전후가 아니고, 기원전 한 200년 전쯤 되면 이때 통일의 시대가 열려. 그래서, 중국에서는 진시황이 나오는 거고, 인도에서는 아쇼카 왕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히랍에서 로마가 나오는 거예요. 로마가 움직이기 시작해.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되는 기운들이 있어. 문화가, 이거는 이 시대의 인본주의에 의해서 문화가 발전하니까 그 다음에 통일 욕구가 나오는 거예요. 통일 욕구가. 그래서 통일이 된다고. 그리고 그게 기원 전후쯤 되면 이제 체계를 잡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 체계를 잡는 데서 가장 획을 그은 게 성문화, 기록문화. 기록으로. 그래서 전 세계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여러분 생각하고 좀 다른 게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 왜 그러냐면 예전에 무역해서 그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애플에서 어떤 기능을 만들면 삼성에서도 그런 기능을 만들잖아. 그치? 그게 서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지. 쟤네 뭐 하는지 알고 있는 거지. 그건 동떨어져 있지 않지. 근데 우리가 4대 문명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부터 무역을 해요. 인류가. 그래서 저쪽에서 좀 된다 싶으면 그걸 본따오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이 비슷하게 움직여.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인도는 이 시대를 거친 뒤에 불교적인 거 이런 게 발전해요. 그리고 신중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을 믿는 집단도 있어. 그게 나중에 힌두교야. 기원 전후에 힌두교로 바뀌어요. 바라문교가 힌두교로 바뀌어요. 신을 믿어. 그리고 불교, 자이나교 같은 거는 인간 중심 종교야.
이렇게 내려가는데 결국 누가 이기냐면 인도는 신이 이겨. 신이 이겨. 중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중국도 비슷한 룰을 겪어. 하지만 중국은 인간이 이겨. 인간이 이겨.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게 있는 거예요.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 신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 거야.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 거야. 유럽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유럽도 이 시대가 있었지. 그게 아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나오는 이 시대. 이 뒤에 유럽에서는 한 번 더 겪어. 그게 중세의 신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중세 암흑 시대.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를 믿으면 잘 살고 불교 믿으면 못 살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가 번성할 때는 인도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다 잘 살았어요. 우리나라 전 역사를 통틀어서 제일 잘 살 때가 통일신라 시대고 그때가 불교가 번성할 때. 그리고 고려시대 때도 불교가 번성할 때예요. 조선시대 때는 불교가 이미 무너진 때예요. 그래서 유교가 번성하면 나라가 잘 안 됩니다. 동아시아가. 왜? 유교는 특징이 농업을 중심으로 밀어붙여요. 그게 자본의 한계를 불러오는 거야. 불교가 발전하면 뭐가 있냐면 상업이 움직여요. 상업이 움직여. 그래서 중국에서도 불교가 발전하는 시대가 당나라 이런 때가 잘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유럽이 잘 살게 된 거는 기독교를 믿어서 잘 사는 게 아니고 기독교를 버린 뒤부터 잘 살아. 기독교가 유럽에 있을 때 동아시아보다 훨씬 못 살았어. 그래서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하는 거야. 걔네 스스로가 정의하기를 이거는 거지 같았어 라고 말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믿으면 잘 사는 게 아니고 기독교를 안 믿으면 잘 살아. 그리고 불교를 믿으면 못 사는 게 아니고 불교를 버린 뒤에 못 살아. 현실은 그거야. 현실은 그거야. 그래서 걔네들은 신중심의 중세 시대를 만나. 그리고 나서 이거 갖고 이제 문화가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한테 펑펑이 깨지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리고 나서 이게 다시 르네상스 시절 하면서 인본주의로 다시 바뀌지. 그러니까 봐봐, 되게 재밌는 게 처음에는 신중심에서 인도는 인간으로 갔다가 다시 신으로 가. 인간이. 이게 되게 재밌다고. 중국은 신중심에서 중국도 철저한 신중심 사회가 있었어요. 은나라 같은 경우는 진짜 엄청난 신중심의 사회야. 은나라가 나중에 망할 때 보면 기가 막히게 망한다니까. 군대가 있는데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군대가 겁나 많아. 그 군대를 가지고 막으면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막어. 왜 그러는지 알아? 신에게 점을 봤어. 점괘가 뭐로 나오는지 알아? 신이 막아준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어떤 전쟁을 했는데 그런 점괘가 나왔다고 해봐. 그래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공부를 해. 근데 내가 목사야. 근데 신이 쉽게 말해서 여호와가 내 아들을 대학에 합격시켜줘.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애를 학원에 안 보내? 신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해. 기도를 붙이면 너네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돈을 내면 신이 붙여줄 거다. 하지만 자기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학원을 보내. 맞지?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 근데 은나라는 그걸 진짜로 믿는 시절인 거예요. 그래서 신이 막아줄 거니까 굳이 군대를 뺄 필요가 없네 이렇게 했다는 거야. 이런 거지같이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너무너무 웃기게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그 망한 거를 중국 사람들은 역사를 써놓으니까 그런 내용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신에 대한 것들이 쫙 줄어듭니다. 왜? 신 믿어봐야 저게 개뿔도 아니라더라. 개뿔도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신이라고 하는 게 평시에는 굉장히 유리한데 뭐가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위험한 시기에 실제로 뭐가 안 돼요. 우리가 그거 있잖아. 저 걸프전 우리 봤었잖아. 신앙심만 놓고 보면 이라크가 미국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치? 미국 놈이 햄버거 먹다가 전투기 몰고 가가지고 폭탄 누르고 와가지고 다시 햄버거를 먹어. 전쟁은 그렇게 벌어졌던 거야. 그게 걸프전이야.
이길 수 있어? 기도한다고 비행기가 떨어져? 안 떨어져. 비행기를 떨어뜨리는 거는 또 다른 미사일이지 신이 아니야. 신이 아니야.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교훈을 한번 얻은 뒤에 사실 신을 잘 안 믿어요. 신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공자 같은 경우가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사실은 잘 돌아간다. 한나라 때 왕충이라든지 안 그러면 전환시대 때 왕충이라든지 아니면 순자 같은 사람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아세요? 공자보다 조금 밑에 쪽에 있었던 순자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우제 지낸다고 비 오냐? 이렇게 나와. 비는 올 때 되면 온다. 그렇게 써놔 진짜. 그러면 기우제를 하면 안 되느냐? 아니야. 그렇지만 기우제는 해야 된다. 왜? 사람들은 아직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순자야 귀신편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아주 놀라워. 제사는 귀신이 오는 게 아니다. 그것은 문화 재전이고 사람들끼리 서로 서열을 정하는 하나의 문화 코드지 귀신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제사를 지낼 때 그것을 귀신의 일이라고 판단하고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문화로 본다. 그게 2200년, 2300년 전 얘기예요, 벌써. 그런데도 이 조선시대 사람들은 계속 귀신의 일로 봤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번 합리적이라고 그래서 다시 신중심으로 안 가느냐? 그건 아니야. 인도도 그렇게 가잖아. 인도도 그렇게 갔잖아. 중국, 유럽 봐봐. 합리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게 저 그리스 철학이거든. 그리스 로마인데 그 합리성을 또 다시 버리고 중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게 르네상스. 그러니까 얘네는 유럽은 신에서 인간으로, 인간에서 신으로, 다시 인간으로. 인도는 신에서 인간으로, 인간에서 신으로. 지금 여기까지 얘네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은 신에서 인간으로. 이렇게. 되게 재밌지? 되게 재밌지? 유럽의 신중심을 깨트리는 게 뭔지 아세요? 십자군 원정이에요. 이거 재밌다. 이런 거 재밌다. 진짜 재밌다. 십자군 원정이 어떻게 벌어지는 거냐면 예루살렘이 이슬람에 먹혔어. 그래서 성지 순례를 못해. 이슬람이 돈을 내락해. 이슬람은 되게 재밌어요. 이슬람이 우리가 볼 때는 막 종교적이고 막 테러하고 이럴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걔네 아라비아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돈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부르는 거야. 너네 성지 순례 오고 싶으면 두당 한 100만 원씩 내. 이렇게.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계속 돈을 뜯기고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슬람을 이길 수가 없어. 왜? 유럽 돈은 계속 빨려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 돈을 저렇게 하지 말고 아예 좁혀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한번 해서 길을 뚫자. 그게 싸게 먹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돈 싸움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 명분은 앞에서 걸려있지만 실제로는 다 돈 싸움이야. 돈 싸움이야.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탈환이라고 하는 게 십자군 전쟁이야. 그 이제 교황이 대대적으로 이제 주도를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런 전쟁은 지면 안 돼. 지면 안 돼. 이게 지금 저 전쟁을 이겨서 돈을 뺏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신을 위한 거잖아. 근데 거기서 펀펀이 깨져요. 이슬람에서 펀펀이 깨져. 이슬람이 중세 암흑 시대보다는 이슬람이 훨씬 높아요, 문화가.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슬람한테 깨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이런 전쟁에서도 지면, 진짜 어떤 전쟁에서 이기냐? 신은 있냐?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야. 야, 이거 신이 있냐? 이거 거짓말 아니야? 뻥커 아니야? 신이 있으면, 아니, 준의 성지를 지금 가겠다고 지금 전쟁을 하는데, 이것도 못 이기게 하냐? 이게 무슨 신이야? 그래서 신을 버리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르네상스. 그게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한 집단은 더 있어. 십자군 원정에서 패하고 나서 세 개의 집단이 되거든. 세 개의 집단이 나오거든. 주류는 르네상스, 신을 버리는 사람들. 합리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합리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한 집단은
신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성직자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중간에 저것들이 중간 상인이 문제다. 저것들을 좁혀야 된다. 그게 루터가 독일의 하이델베르그에서 한 개신교, 신교 운동이에요. 신교 운동. 신교 운동. 그래서 거기서 개신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한 집단은 어떨까요?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다. 그냥 천주교 계속 믿자. 신이 뭔가 좀 바빴는갑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슬람 같은 유럽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주류는 르네상스고 그게 결국 세상을 바꿨죠. 세상을 바꿨죠. 불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인도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에 처하냐면 인도도 결국 힌두교로 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답은 알고 있잖아. 지금 힌두교 다 거의 다. 쟤네는 합리성을 버려요. 인본적인 걸 버려요. 결국은.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 내가 이걸 찾았다고. 내가 이 책에 처음 밝혔다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중국하고 무역을 해요. 동해안으로는 갈 데가 없잖아. 그치? 어디로 갈 거야? 전통적으로. 그런데 인도는 전통적으로 어디를 무역하냐면 로마하고 무역해요. 로마하고 무역해. 이쪽으로 안 와요. 잘. 이쪽으로 무역해. 그래서 지금도 인도는 이쪽이 발전해. 도시가 큰 도시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이쪽에 다 있어. 그래서 발전하는데 기원 후 한 500년대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슬람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슬람이 처음에는 그렇게 상업주의적이 아니었어. 원리주의적이었어. 원리주의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슬람 아니면 무역 안 해. 이랬다고. 유럽 쪽으로 무역을 하려면, 로마 쪽으로 무역을 하려면 중간에 이슬람이 있는데 이슬람이 그 무역 루트를 차단시켜버립니다. 이교도들은 지나갈 수 없어. 인도 불교에서, 인도에서 힌두교가 있고 불교가 있는데 불교를 지지하던 세력들은 상업이에요. 초기 불교에서부터 늘상 나오는 게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장자. 귀수급고독 장자. 이런 사람들이 다 상업재벌이에요. 상업재벌. 그리고 힌두교를 지지하는 세력은 유목하고 농업입니다. 유목문화하고 농업. 상업이 일반 장사한다는 게 아니에요. 무역을 하는 거예요. 무역하는 사람이 돈 벌어. 구멍가게는 돈을 못 벌어. 무역하는 사람이 돈 벌어. 큰 돈은 다 무역하는 사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역 루트가 차단이 되는 거예요. 누가 피해를 볼 것 같아? 이 두 집단 중에서. 불교가 피해를 보죠. 불교 피해 보죠. 그러니까 불교가 장사가 안 돼. 돈이 안 들어와. 돈줄이 죄인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힌두교를 따라가요. 힌두교를 따라가. 농사 짓고 이런 사람들은 막 여러 신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밀교가 그런 거예요. 밀교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술적인 거, 그 다음에 합리적이지 않고 뭐 진언 같은 거 하는 거, 뭐 이런 문화로다가 계속 바뀌어가요. 그러니까 기복적인 거. 원래 불교는 상당히 심플합니다. 깔끔한 그런 게 불교거든요. 근데 그런 합리성을 다 잃어버리고 점점 힌두교하고 섞여.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불교 색깔 자체가 거의 없어져요. 거의 없어져. 그리고 힌두교는 원래 주력이 저거였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힌두교에게 먹힙니다. 불교가. 그래서 힌두교가 이기고 불교가 사라진 게 아니고 실제로는 불교가 힌두교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으로 흡수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나중에는 이슬람이 1200년대 되면 이슬람이 인도로 쳐들어와요. 그래서 인도의 맨 마지막 왕조가 이슬람 왕조입니다. 무굴 제국이라고 이슬람 왕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드는 게 그 유명한 타지마할이잖아. 타지마할 같은 경우 이렇게 그 이슬람 딱 봐도 이슬람 건축이지. 이렇게 도무로다가 크게 올리고 이런 게 다 이슬람 건축이거든. 그래서 그런 걸 만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이 들어오니까 이것도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이슬람이 타격을 준 게 힌두교는 이쪽에 많았고 불교가 또 이쪽에 많았어요. 환장하게. 불교 나발이는 이쪽이고 힌두교 나발이는 이쪽이야. 힌두교는 또 농업 중심이고 불교는 상업 중심이야. 그래서 1차로 여기서 이슬람이 움직이고 있을 때 이쪽 중동에서 이슬람이 움직이고 있을 때 상업이 무너지면서 대상 무역들이 무너지면서 불교가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고. 그래서 좀 비리비리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이쪽을 쳐들어오니까 타격을 불교 쪽이 더 많이 보는 거야. 그래서 불교도들이 힌두교가 되려고 했는데 문제는 힌두교는 카스 제도가 있어가지고 편입하면 맨 밑으로 들어가야 돼. 수두라 계급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불교가 나중에 사라질 때 불교도들은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세요? 어디로 개종하는지 아세요? 이슬람으로 개종해요. 굉장히 재밌지? 굉장히 재밌지? 그리고 인도 불교의 주류는 어디로 도망가냐면 티벳으로 갑니다. 티벳으로. 그게 티베트 밀교예요. 그래서 인도 불교에서 맨 마지막에 밀교였기 때문에 티베트가 밀교인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동아시아에는 대승불교가 있잖아요. 대승불교가 아까 소승불교도 있고 소승불교는 점점 어려워졌고 나중에 대승불교가 쉬운 불교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발이고 먼저 만들어졌고 이게 뒤에 만들어진 거예요. 후발주자예요. 후발주자가 시장을 주도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를 했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새로 예를 들어서 전에 그거 봤었잖아요.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한겨레 신문이 만들어졌어. 조중동이 있고 한겨레 신문이 있었어. 한겨레 신문은 80년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때 조중동을 더럽게 씹었다고. 한겨레가 더럽게 씹었다고. 그러면서 나오는 거야. 원래 후발은 씹는 거요. 그러면 조중동에서 한겨레를 씹느냐? 조중동에서는 안 씹어. 이유가 뭘까요? 씹어주면 같은 레벨로 인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파스테르 우유가 만들어졌을 때도 그래. 파스테르 우유가 나중에 망했지만 파스테르가 남양유업을 더럽게 씹었어. 남양유업이 1등 기업이에요. 그 바닥에서. 그러니까 1등을 씹는 거야. 근데 그 씹는 그 1등 기업이 그쪽에 반응을 보여주잖아? 그러면 이게 머리가 커집니다. 인정해주는 것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쪽에서는 철저하게 무시한다. 그러니까 남양유업은 파스테르를 안 씹는다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 딱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겨레는 조선일보를 타켓으로 해서 계속 씹어. 조선일보에서는 한겨레를 안 씹어. 이해가 되죠? 대승불교에서는 소승을 씹어. 그래서 소승이라고 하는 거야. 그들은 삐리한 놈들. 이름부터 소승이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지었겠어? 지그들이 소승이라고 지었겠어? 조선일보가 우리는 적폐 세력이고 구태의한 놈들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어? 우리 개혁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걸 소승이라고 안 하고 이거 원래 부파불교예요. 근데 대승불교에서 씹으면서 나온 표현이 소승불교야. 이해가 되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씹는데 한겨레가 조선일보를 이겼어? 지금 어때 상황이야? 미미하지 지금? 그렇게 오래 씹었는데 조선일보는 조선일보야.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우리도 책 같은 거 내면 이제 신문에서 달아주는 게 있거든. 근데 조중동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조선일보가 중앙일보, 동아일보 합친 것보다 훨씬 강력해요. 그래서 그쪽에서 한번 딱 달아주면 판매량이 확 올라갑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욕을 그렇게 먹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강력해요. 굉장히 강력해.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씹었지만 이쪽을 이기지는 못했어. 당시 현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못 이기겠으니까 여기서는 잘 안 되니까 새로운 판을 찾아보자. 또 다른 적극성을 돌입해보자. 그거 아세요? 코카콜라가 있고 펩시콜라가 있어. 펩시콜라가 코카콜라보다 기업 가치가 더 높은 거 아세요? 주가가 더 비싼 거 아세요?
전 세계에서 단일 브랜드로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 코카콜라야. 그런데 실제로는 펩시가 주가는 더 높습니다. 왜? 펩시는 못 이기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었어. 게토레 이런 게 다 펩시야.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저 콜라만 갖고는 못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다양한 걸 만들어가. 우리도 실제로 저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런 경우가 있었어요. 뭐냐면 미원이 있고 미풍이 있었어. 이병철 회장 살았을 때 뭐라 그러냐면 미풍이 미원 이기는 게 원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있었어. 근데 절대 못 이겼는데 그거를 뒤집기 시작하는 사건이 벌어져. 그게 다시다. 지금은 이건 대상이라는 기업이고 이거는 CJ예요. 게임이 안 되지, 기업이. 그렇지 않아? CJ하고 대상하고 어디 게임이 돼? 깜도 아니고 이제는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져. 오비 맥주하고 크라운 맥주. 지금 어때? 오비는 망했어요. 오비는 두산에서 이제 더 이상 안 해. 다른 데로 넘어갔어. 결국 장사 안 됐어. 그게 뭐냐면 크라운 맥주는 다 삐리 했었는데 안 되니까 뭘 했어? 하이트를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시장 지배적이면 더 이상 변화를 안 하려고 한다니까. 왜? 이미 잘 돌아가는데 뭐. 그러니까 살아남으려고 하는 밑에 이류들이 계속 뭔가를 던지다가 그게 먹히면 경기가 끝나. 그래서 대승불교는 인도 안에서 소승불교를 잘 못 이기니까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적이었어. 그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적이었다가 얻어 걸린 게 중국이야. 이게 이해가 돼? 똑같은 일이 유럽에서도 벌어져. 개신교가 유럽에서 단 한 번도 줄였느냐? 그런 적은 없어. 유럽에서 개신교 믿는 나라는 독일의 일부. 칼빈이 독일 사람이라서 그래. 루터가 독일 사람이라서 그래. 그리고 칼빈이 스위스 사람이야. 그래서 그쪽에 조금 있어. 그리고 북유럽에 좀 있어. 그 외에 유럽에 없어. 북유럽은 제대로 된 나라도 아니오. 원래 전통적인 유럽에서는 북유럽은 제대로 된 나라도 아니야. 북유럽이 지금같이 발전해서 전 세계 최고 선진국에 올라가는 거는 70년대 말쯤에, 이거 70년대쯤일 거야. 70년대에 북해 유전이 발전하면서 그래. 발견되면서. 그전에는 쓰레기 같은 국가였어. 그러니까 중동 국가나 북유럽 국가나 똑같은 상황인 거야. 이해가 됩니까? 걔네 기름 팔아먹고 사는 거야. 걔네 아무것도 없어. 핀란드 뭐 팔어? 자일리톨. 없어! 뭐 파는 게 없다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기름 팔아먹고 있는 거야. 카타르, 쿠웨이트 이런 거 비슷한 나라야, 지금. 북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게 이 개신교가 유럽에서 천주교한테 계속 두드려 맞고 있었어. 그러니까 도망간 게 어디냐면 미국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랬다가 대박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주 진기하다고. 역사라는 게 재밌다고. 왜냐면 언뜻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이기는 놈이 이기는 거 아니야? 아니야. 마지막 승부수라는 게 있어. 그래서 대승불교가 지금처럼 확 커지는 이유는 중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불교 피해를 안 봐. 근데 인도는 나중에 여기에 주류는 끝까지 소승불교였었어요. 끝났지. 이해가 돼? 그리고 이쪽에 찌끼다시들이 어디로 가 있냐면 동남아. 동남아로 가 있는 거야. 동남아로 가 있는 거야. 이게 불교사예요. 이게 불교사. 그래서 책을 어디까지 한 거냐면 이게 인도 편이 있고 중국 편이 있어요. 요 중간쯤 여기 조금 더 넘어가면 이게 여기서부터는 중국이 시작돼.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나오네. 후발의 적극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92쪽에 후발의 적극성 그게 대승불교. 그 다음에 195쪽 이슬람의 흥기와 상암의 몰락. 지금 이게 다 얘기한 거예요. 밀교화. 이런 얘기 다 하고 그 다음에 200페이지 티베트 불교. 그리고 206페이지 보면 힌두교와 불교. 그리고 이슬람으로 바뀐다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끝나고 중국으로 넘어간 불교. 이제 중국 편이 나와. 요까지 한 거야.
요까지 한 거야.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